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그때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어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피부가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하,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밤 10시 10분에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토요 왁자지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네, 스픽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입담꾼들, 이 암울한 시기에 여러분들께 한 줄기 빛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분들만 엄선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그래도 제가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기한 대표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이게 뭐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강력한 여성분을 옆에 앉혀놓고 일단 가슴이 쫄리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전 대표님은 이렇게 밝은 색깔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오늘따라.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쫄려요. 졸려요? 자, 그리고 또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약간 장유에서 순서대로 가는 느낌도 나고요. 뭐 좀 삐딱해 보이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정말 제일 제대로 된 말 많이 하는 요즘 시대의 핵사이다 있죠? 이거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색상이 실제는 다른데 전 대표님하고 색상이 비슷하게 나오네. 그러네. 아, 그렇습니까? 실제는 다른데. 그러네. 핑크빛인데 다른 색깔입니다 이거. 코디도 있으시죠, 심지어? 아니 그리고 여기 깃이 틀려요. 이분 거는 아무것도 여기 안에 없잖아요. 무슨 예. 무늬가. 아 이거 와이셔츠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동네 이장 출신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이제 서울에서 패셔너블하게 사시는 분들은 길 안에 또 이런 아주 독특한 디자인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이 토요 왁자지껄에서 사실 좀처럼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정말 귀하게 모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 변호사님 요즘 라디오에서 아주 활동을 네. 활발히 하시던데 네. 거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라디오요? 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막 또 무슨 문건이다 뭐다 만들어서 좀 부담은 스러운데 그래도 열심히. 그래요? 진중건 씨가 자주 나오더만. 예, 제가 한번 땜빵으로 진중권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진행을 김성의 땜빵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예전에 김성의 땜빵 전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 우리 스픽스 왁자지껄의 마스코트입니다. 뭐 이분은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임세은 전 청와대 행정관 대변인 부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씩씩하고 당당하게 유튜브 채널 임세은 식당의 임세은입니다. 그 임세은 식당에서 뭐 우리한테 밥이라도 좀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익 창출 전혀 안 되는 채널이긴 합니다. 예, 그냥 홍보용. 어떻게 됐어요?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만 명 정도. 엄청 많아졌는데? 네, 그때 10,000명도 안 됐을 때 내가 봤는데. 제가 1000명부터 막 되게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이제 댓글에 욕도 많이 올라오고. 욕이 올라와요? 예. 아니 주로 어떤 욕이 올라와요? 너 이제 뭐 방송 같은 데도 나오지 마라. 헛소리 좀 하지 마라. 뭐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욕하냐, 막 등등 뭐 이런 얘기죠. 3만 명 될 때부터 이게 비판자들이 들어오면 이게 30만, 300만까지 가는 건데 네. 대단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스피커가 아니라는 거야. 이 스피커는 대단한 스피커라는 걸 딱 이번에 알 수 있는 거죠. 욕한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방이 주시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는 10,000명 됐습니다, 여러분. 노봉만 TV. 노봉만도 엄청 빠르네. 12,700명인데 예, 오. 노영희, 최진봉, 서승만 3명이 앉아서 그냥 수다 떠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안 합니다. 화목 밤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그냥 들어오십시오. 자, 저희도 거의 굶어 죽고 있습니다. 굶어 죽고 있다고요. 아니 보통 10만 명까지는 완전 굶어 줄 거예요. 아, 그래요? 20만 명까지는 대충 굶어 줄 거예요. 30만 명까지도 숨을 못 쉬어요. 아, 이거 어떻게 여기 30몇만 계시잖아요, 변 대표님. 이야, 미디어워치. 미디어워치는 네. 전 35만에서 완전 정체예요, 몇 개월째.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요즘 다 준대요. 근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줄어들고 있대요. 네. 동접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시라고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됩니다. 예. 너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예,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런데 처음 주제부터 좀 암담하네요. 우선 후쿠시마 이래도 안전하냐, 이거부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범벅인 우럭이 잡혔습니다. 이게 허용 기준치의 180배라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는 놀래미? 예, 이게 잡혔는데 이것도 12배의 세슘 기준치의 12배나 되는 세슘의 양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그 보도 나오자마자 정부 여당하고, 여당의 특히 우리 성일종 TF 단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 바다 지키기. 그 성일종 의원하고 과기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그 다음에 농림수산 해양수산부 장관, 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먹어도 괜찮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그것들은 뭐고, 이분들은 도대체 우리한테 뭘 말하는 건지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일단 제일 좀 신뢰로운 발언을 해주실 것 같은 장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바다 지키기 TF잖아요. 하는 어떤 행위는 우리 바다 지키기가 아니라 일본 지키기. 일본 바다 지키기. 예, 일본 바다 지키기. 지금 우럭에서 180대 세슘 같은 경우에는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상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잡혔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보도가 아니에요. 일본 현지 보도입니다. 일본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정부 대책이 뭔지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부 대책은요, 오염된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원론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의 불안을 안심시켜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지금 해양 관련한 국제 사법기구에 뭐 가처분을 한든지 방류를 못하게, 왜냐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대책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는 괴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0배가 더 오염물질에 더 훨씬 초과하는 우럭이 잡힌 건 괴담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묻고 있는데 괴담이다? 더 한심한 거는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때는 해양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지 않았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관계가 틀려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오픈된 어떤 기준 같은 게 공유되면은 그걸 검토하겠다는 거였지, 무단으로 방류하는 걸 손 놓고 있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국정운영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지지층, 이제 막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서도 대선 때 지지했던 지지로 회복세에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지지받던 보수층도 다 떠날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세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세슘이 뭔가? 세슘의 급성으로 노출이 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식욕부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간과 신장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발작, 심정지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는데, 만약에 세슘이 한 번 먹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노출이 된다면 암을 비롯한 신체에 만성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세슘은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인 세슘 137이 문제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발병이 되면 암, 백혈병,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의 위험 증가와 아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오염된 음식이나 물, 먼지나 연기, 흡입, 피부를 통한 흡수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체내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됐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진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뭐 어떤 우리나라 충청동가 어떤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께서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갖다 먹어보겠다.
한 번 먹어서 소용없다니까요. 여러 번 장기간 한 10년 드셔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건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전에 지금 뭐 먹어도 괜찮다는 분들, 본인 배우자, 부인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자식, 본인의 손자한테 그러면 일본산 또는 일본 해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 연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먹일 것인가 아닌가 그 질문과 대답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제 자식한테 못 먹일 것 같은데요. 저도 웬만하면 좀 피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뭡니까? 안전한지 아닌지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이나 윤석열 정권은 결국 신앙의 영역으로 가 있죠. 믿어라, 네, 괜찮다, 문제없다고 하는데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대응하는 방식도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강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 90여 군데 된다면서요. 지금 방사능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우리 이제 그 해양수산연구원이가 이런 데서 하는 거를 네. 횟수를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모든 지금 그 대형 선박의 평형수를 실시간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걸 따라도 되겠다. 혹시 그런 데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적시 수입 중단 조치와 함께 일본 방류 중단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원래 정상적으로 가는 국가의 행위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신앙의 영역처럼 야 믿어라 어떻게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까 그 중국대 교수 그분요. 네. 그러면 그분의 배우자와 박일영 교수. 네. 자식과 손자들에게 먹일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직접 가서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아니, 한 잔은 180. 마시겠죠, 한 잔은. 한 잔. 네. 내가 이제 한 잔 저걸 마실 수 계속 없다고. 마실 거라면까지 쇼로서 한 잔은 마시겠죠. 한 잔 그게- 마시면 자리 하나 주면은 그리고 자리 하나 받고 네. 한 잔 마시고. 가능하죠, 그건. 근데 오염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냥 물 떠놓고 먹었다 먹고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자꾸 일본에서 자꾸 안전하다 하는데 일본 내에서도요. 이게 실제로 뭐 세슘, 스트로슘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이게 직접 이게 제거가 안 된다고 발표도 또 있어서 안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서로 간에 있다고 해요. 토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도 이제 이거를 지적을 했고 또 오염수를 채취할 때 우리가 막걸리가 그 밑에 제일 깔아앉잖아요. 근데 위에만 똑 뜨면 이제 맑은 물 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걸 뭐 섞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둬서 밑에 농도는 놔두고 위에 것만 물 똑 떠서 그거 안전하다고 했다고 일본 국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섞고 채취를 하면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이거 믿을 수가 없다라고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이런 걸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변인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도 그 지금 뭐 많은 성일정 의원, 뭐 권성동 의원 다 나와가지고 다 안 된다 위험하다고 그랬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입장이 왜 갑자기 바뀝니까? 네. 그 지금 어제 그거를 JTBC 보던데 그저께. 일본 내에서 이걸 이제 이 세슘이라는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휘저었지 않고 슬쩍 위를 떠서 IAEA랑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들어가면요, 네. 이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해류 때문에 같이 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럼 이거 사실 원점에서 다시 다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로를 가져왔다는 거는 바로 위에 뜬 거 가져왔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갖다 네. 버리고 다시 일본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그 휘저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놀란 건 이번에 물고기들을 잡아보니까 이 체내에 그렇게 많은 것이 이미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염수 방류도 안 했는데 벌써 이만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정말로 나쁜 물을 계속 들이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정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승환 헬스부 장관도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가 연간 최대량까지 방류가 돼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얘기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말 들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민주당이 괴담을 지금 늘어놓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알프스라고 불리는 그 설비가 매우 노후되어 있는 옛날 설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대로 못 걸러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참 이상해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안 먹나요? 거기다 버리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안전한가요? 우리나라만 괴로운가요? 아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관료들이나 일본 관료들이나 이구동성으로 이걸 못 벌어서 이 난리를 쓰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와가지고 중국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저쪽에서 보면 동해 쪽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 뭐 원전이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깔아앉아 있는 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를 네. 하더라고요. 어떤 나라에서 원전 오염수 관련된 것을 배출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민 주권 생명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사하고 물어볼 권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일본에다가 방류를 막는다 아닌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고 주장해서 국민들의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은근슬쩍 중국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그러면은 울진이나 이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다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완전히 물타기가 돼서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몰고 가지 마라. 제발 지금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다고 하면 최소한의 국가가 해야 될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라도 좀 이행을 하라. 이런 것도 지금 완전히 이제 괴담으로 무시해버리니까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태 때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요. 전투기를 매일같이 띄웠어요. 왜? 대기 중에 방사능을 채집하겠다는 거예요. 자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과 인접해 있는 동구권 유럽뿐만 아니라요. 프랑스, 스페인 굉장히 원거리에 있는 국가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도 중단시켜요. 그 당시에 일본 현지 언론에서 원전이 거론된 그 횟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국 내 문제잖아요. 아예 언론에서 지적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대단히 이중적이죠. 그리고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화하고 객관적인 수치화해서 그 결론을 추출하는 건데 과학계에서도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정제화된 그런 딱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세팅해놓고 거기서 결과를 추출한 걸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학인지 비과학인지는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과학이다. 왜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선동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집권 세력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요. 과거에 일본이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자꾸 광우병이랑 선동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광우병 때도 사실 그때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을 했던 일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이 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전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정말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고 실제로 뭐를 원하냐 안전성 이런 거 말고 그냥 방류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 그러면 정부에서 뭐 외교적 차원이든 뭐든 일본에 강력하게 방류하지 말아라. 안 된다. 우리는 용납이 안 된다. 이걸 요청하는 거지. 아니 일본이 과학자기를 했으니까 그걸 믿어라? 아니 이게 무슨 과학이 믿어라 하면 되는 신앙의 영역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뭐가 나왔어야지. 근데 계속 나오는 건 무슨 지금 뭐 오염된 물고기, 뭐 무슨 제대로 섞지도 않은 물 이러면서 믿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리고 과연 우리가 저 하나 또 질문. 일본에 기시다 만나러 갔었잖아요. 그때 이 오염수 방류 얘기 했었을까 안 했을까? 그때 펄쩍 뛰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 했다고. 근데 언론에서 나왔죠. 일본 언론에서 아마 교도통신이었나 아마 이랬던 걸 기억하는데. 그럼 그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찰단도 꾸려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답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원론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부에 제일 중요하다. 그 제일 중요한 거 지키라고 우리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 거기도 이제 약간 소장 개혁도 있고 뭐 윤핵관도 있고 막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이거 일본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는 의원은 못 본 것 없죠.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도 진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은 지금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이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거 별 문제 없다고 정말 인지하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국정 운영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조언을 통해서 정책적 좀 대안을 내시는 또는 프로세스를 좀 여러 가지로 좀 합리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가보자 이런 게 없이 대통령의 심기가 이러니까 우리 다 따라가자 이러니까 원희룡부터 해가지고 모든 뭐 장관들 그 당시에 주요한 이제 그 정당의 지도자들이 저거 절대 수입하면 안 된다 오염수 방류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말 안 한 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것을 제대로 지적이라도 했으면 이 정도 상황으로 가서 일본 앞잡이 노릇은 안 했을 건데 지금은 완전 일본 앞잡이 돼가지고 아무런 목소리를 못 내도록 하는 이 구조 안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갇혀 있으니까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 저
변호사님한테 국민의힘 얘기를 물어봐요. 저 변호사님 뭐 아니, 아니긴 이제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워낙 장 변호사가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내가 이분들은 정말로 다 똑같은 그냥 입 다 닫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진짜 옹호만 하고 있느냐 답답해서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대만하고 좀 비교를 하면 대만은 이미 작년에 가서 채취해 왔는데 아무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발표 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런 문제들이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국가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측에 동조해 준다 그러면은 그만한 국익을 가져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을 다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날뛰냐 이거야. 일본이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날뛰느냐. 요게 과연 이제 이 후쿠시마 이 수산물 수입 제기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WTO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긴 이유는 그 오염 처리가 확실치 않다. 요 문제로 이겼기 때문에 오염 처리가 됐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수입을 자동 재개해야 되니까 일본에게 우리가 저런 식으로까지 준다는 건 결국 수입 재개를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의미가 없는 게 그냥 WTO의 원칙에 따라서 자동 수입 재개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볼 때는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저거 뒷돈으로 받으려는 거 아닌가, 나중에. 뭐, 커바나 컨텐츠나 여기서. 코바나 컨텐츠에서 이게 지금 예전에 미국의 클린턴 부부가 그런 짓을 했거든요. 나무나 사우디 익층해 준 다음에 나중에 네. 재단으로 돈을 받아요, 사우디한테. 아.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날뛸 이거 대만처럼 하면 돼. 만약에 자신 없으면 대만처럼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 박일영 교수라는 분이 충북대학교 그 교수님, 자기가 마실 수 있겠다 주장한 분 이런 말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과 관련해서 세슘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가 길고 수산화물이 술에 잘 녹는데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데요. 그래서 이를 섭취하는 경우에 당연히 인체에 흡수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정을 합니다. 본인도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전략의 설명에 의하면 이 알프스라고 하는 이 설비는 가정의 정수기와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규모로 여러 종류의 필터와 흡착제를 적용한 정수기라고 보면 될 것이고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지는 거 먹으면 된다. 이거를 매일매일 마셔도 허용된 피폭 제한치의 7분의 1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그 매일 먹을 거면 그냥 일본 국내에서 먹으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쓰면 거기서 되잖아요. 먹이라고. 농업소 쓰고 쓰면 네. 되지. 왜 굳이 터널까지 뚫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배출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산물 수입 재개 못 하죠. 문제가 있다는 게 남의 인정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수산물 수입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못하니까. 갖다 버려야지만 수산물 수입 재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출 재개. 되게 경제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정수나 정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안전성이 입증되어서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 집에서 내보내는 이제 오폐수가 있으면 그걸 정화해서 어느 정도 나온다고 농도를 맞춰서 바다로 보내거나 강으로 보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정화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게 안전하다고 하면 더욱더 많은 국가의 조사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네. 국제사회가 이걸 검증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바다가 일본 게 아니잖아요. 전 지구가 같이 쓰고 있는 그렇죠. 여기에 보내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지금 깨름직한 게 있고 이걸 지금 갖고 있자니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니까 그냥 미국하고 의논하고 IAEA에 자기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거기 지도부로 보내서 그냥 결정해서 내보낸다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네. 일본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응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만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IAEA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교차 검증을 받긴 했는데 그게 실질적 짚어주신 대로 실질적인 어떤 검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일본의 도쿄 전략에서 한 부분을 사후 검증하는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쿠시마 항만에서 그 발견된 180배 세슘 우럭 우리 바다에 올 일이 없다. 말이 걱정하지 되는 마라 얘기야. 이래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하는 겁니까? 아니 무슨 벽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그거 어떻게 하나요? 다 흘러 뭐 오게 되지. 해류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쪽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하는. 딴 얘기가 있어. 아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이런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수산업 종사자가 많고 특히나 이 보수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바다에 있는 지역들은 그럼 자기들의 지지 기반인데 오히려 그걸 더 대변해야지. 그걸 왜 일본을 대변합니까?
집권 여당이 전 이러다가 이해가 안 돼. 지금 1년밖에 안 돼서 지금 너무 여당이나 정부 대통령이나 다 힘이 세니까 좀 다들 슬슬 기고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지. 만약에 한 1년만 더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이런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걸 다 나중에 나오고 결과론적으로는 본인들이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지금은 옛날처럼 숨겨지는 때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게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에게 인생에 영향을 미칠까 사실 그게 더 궁금해요. 이거 지금 한 가지 짚어야 될 거는 지금 그 강제징용부터 네. 지금 이 후쿠시마까지 일본이 원하는 걸 지금 다 들어주고 다 있는데 들어주고 있죠. 우리 쪽이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구를 하려도 안 해.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정도까지 손들었다면요. 독도 이제 여기서 정리하자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안 해. 우리는 요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저 물어봤어요? 퇴임하고 뒤로 돈 벌려는 것 같다. 그게 아니면 설명되지 네, 않는다. 아니 뭐 돈을 받아봤지 뭐 얼마나 많이 받겠다고. 아우 클린턴에도 이거 조 단위로 받았어요. 클린턴 부부. 아니 근데 솔직히 이 부부님들은 아기도 없고 집도 지금 현재도 부자인데 뭐 더 얼마나 더 많이 받으려 그래요? 아 클린턴도 부잣집 부자인데 요 돈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괴담 수준으로 정말 의혹 제기하면은 지금 정권 들어서고 나서 한 1년 동안 18조 정도 미국에서 무기 샀잖아요. 네. 무기는 그냥 정당하게 국가 간의 거래로 계산서 끊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까? 어떤 제품을 살 것이며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이런 것들 다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괴담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변 대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다 들어주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이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국익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의심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에 도대체 뭘 얻었느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이거는 이미 뭐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대통령이 되게 착한 사람인가 보죠? 남한테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잖아. 남에게 뭔가 해줄 때 바라지 마라.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한테는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요? 뭐 노조 때려잡고 맨날? 아니 저도 겁이 나서 요즘 야 이 대한민국이 나라가 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그래요, 나한테 진짜? 갑자기 대통령이 착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공포심에 내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냥 아, 나는 그래요? 단순히. 아, 그랬어?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 남한테 해주고 난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분 아니냐? 정당한 의문 아닙니까? 왜냐면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아니 더 웃기는 게 이게 역사가 거꾸로 간다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무슨 저 황사물질 같은 거 많이 보내고 나면 이게 큰일 났다 어떻게 하긴 대책세우라 이러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환경 규제를 통해서 일본으로 날아가는 미세 문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바다의 방류는 모든 것도 국제사회가 하나같이 인류 생존의 문제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역사는 발전해 왔다고요. 근데 유독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그 자국에서 알아서 결정하니까 우리가 할 말 없다? 이것도 부족해서 나서가지고 야 그거 안전하다는데 왜 시비야? 괴담이야? 이렇게 하면서 옹호까지 하면 저런 걸 보통 이제 일본 앞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 뭐 황사 많이 있고 이러면 중국에서 뭐 공장 돌아가서 황사 있다고 그러면 그때 정부에서도 뭐 어떤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항의라도 하고. 근데 왜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대변하는 거예요. 저기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아니, 양심선언 안 하나? 그 사람들은? 진짜로. 이럴 때 양심선언수가 쫙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대로 가면 결국 수산업 전체가 엄청나게 나 타격을 받을 망가지죠.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 식생활 패턴도 저는 상당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국힘 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 하는 말이 야 수산물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면 산업 다 죽으니까 이 이야기 하지 말고 입 닥치고 있어라. 이게 지금 그래요, 바로 집권 그거예요. 여당에서 내놓는 대책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더 빨리 알지. 내 자식 내 손자 안 먹일 건데. 나도 진짜 먹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집에 모시고 있는 부모님한테 먹이고 싶겠어요? 누가 먹입니까 이거를. 그걸 그래 알고 있으면서 야 국민들 호도하지 마라.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알아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집권 여당의 위정자들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지금 생각이 아마 듭니다.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는 소금 사재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또 네, 비싼 데 가서 네. 외국 거 사와가지고 수입해서 먹고 네. 우리만 그냥 이렇게 이런 거 파는 거 먹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 예전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인식으로 야 국민들 너네 어차피 개돼지들이니까 그냥 들어온 거 싼 거 먹어. 우리는 뭐 노르웨이산 뭐 먹을 거니까 이런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알고 보면 적어도 개돼지인데 자기들은 개돼지가 아니고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이나? 아 요즘 개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고 있는데 돼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좀 정말 나는 한 6개월만 지나면은 양심선언 나올 것 같고 6개월만 지나면 나라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라서 한번 좀 지켜봅시다. 자, 여러분들 분위기 좀 바꾸는 차원에서 저희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 요정 노영입니다. 광고 너무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스펙스에서 제일 잘하죠? 네. 네. 아이고, 자, 고모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저기 변호사님, 네. 뭐 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신 거 있어요? 저는 뭐 자동차 보험? 왜 건강보험도 들었죠? 그러면 또 알려주시면 제가 가입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보험 짜증나요. 우리 솔직히 좀 보험 잘 잘못하면 모르고. 네.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야 너네 좀 들어줘라 하면 그냥 대강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가 지출이 막 나도 모르게 막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변호사들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직업들인데 사건 수입은 안 되지, 돈 나갈 때는 많지 이러면은 이제 보험 하나 깨야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혼 사건 하다 보면 서로 재산 같은 거 확인하다 보면은 남편 모르게 혹은 부인 모르게 이미 들었던 보험 깨가지고 난리 나지 진짜 많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깰 때도 순서가 있답니다. 그런 거 함부로 깨면 안 되고 정말 깨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나에게 타격이 적을 거부터 깨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정말 저처럼 착한 사람들입니다. 더 착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보장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변희자 대표 특히 그래요. 그쵸? 저는 보험업계 블루칩이라고 보험을 아무것도 안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설계사가 저만 보면 난리 나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이 먹대로 버티고 안 듣는 건 그것도 앞으로도 안 쉽지 되겠지. 아니 이거 부인이 들어야지 이제. 아니 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도 해본 적 없고 누가 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제가 한번 들으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내가 전주 강연 갔을 때 네, 보험 네. 설계사가 있었는데 계속 전화 와요. 지금. 가입하시라고. 네, 들라고요. 자, 어쨌든 들기 전에 여기다 연락하세요. 더 착한 보험에다가.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스펙스에서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정말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를 해드린다고 하고요. 특히 그 사람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준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들지도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보험 먼저 해약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돈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보장을 유지하고 최소한도의 그런 손해만 보고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드린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강하게 추천하는 그런 보험 상품 관련된 업체이고요. 문의 전화는요 1644-1236, 1644-1236번입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도 카톡이나 문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010-7612-3303, 010-7612-3303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 질문하시면 저희가 금방금방 답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 보험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요. 특히 나 모르게 들은 내 남편의 쌈지 보험, 또 남편 모르게 내가 들고 있는 그 보험,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확인하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진짜 좋습니다. 좀 생긴 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네, 발을 저는 끼는 제가 거. 직접 발을 끼워서 네. 써봤습니다. 네. 아주 저는 하여튼 자고 일어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발가락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직접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불량족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네, 발가락을 푸킹 끼워서 헬스 K 발가락 교정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엄지 발가락 사이,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이렇게 끼면요. 잠잘 때 진짜 편하대요. 그리고 이걸 끼고서 걸어 다니면 또 역시 편하대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사실 제가 쓰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딱 내가 방문을 열었더니 발가락을 이렇게 주물주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쓰려고 그러다가 딱 줬어요. 엄마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욕 먹었는데 어쨌든 되게 편하대요. 이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나 이렇게 칭찬해주지 않았어요. 아주 기분 나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제품은 좋다고 계속 칭찬하셨습니다. 붙어있는 5발가락을 띄워주어서 편안한 발을 만들어주는 발가락 교정기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며 인간의 신체를 그대로 축소해 놓았다고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발 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인데요. 발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 정기현 대표 약간 삐뚤게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이게 척추를 이렇게 휘게 만드는 정말 아주 나쁜 자세인데 이거를 이 푸킹 헬스 K발가락 교정기를 끼고서 있으면 이게 조금 고쳐진대요. 물론 완벽히 고쳐지는 않아요. 그런 거 정말 하고 싶으시면 병원에 가셔야 되고 평상시에는 어쨌든 이 정도를 끼고서 사셔도 됩니다. 변 대표는 마찬가지예요. 좀 팔자걸음이죠, 본인.
팔자요? 본인 팔자그름 아니에요? 아니 저는 원래 발목 자체에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뭐 팔자가 육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번 껴봐요 진짜. 이건 근데 가져가. 발목인데 이거 효과가 있나? 효과가 있어요. 예. 이게 발가락을 골고루 힘을 주기 때문에 예, 이 발이 좀 발목에. 작잖아요. 그래서 이 발목까지 이게 힘이 가더라고요. 가져가 보겠습니다. 팔자걸음이나 발가락을 구부리고 걸으시거나 불편한 신발 신으시거나 특히 여성분들 하이 신으시는 너무 분들 우리들 불편하죠, 불편하잖아요. 네. 이 앞에 볼이 좁아가지고 그런 분들은요 정상적인 발처럼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발가락 교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변형된 발가락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푸킹 헬스 K는요 국내 생산 제품이고요. 피부에 무해한 실리콘을 사용했습니다.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했고 유연하고 뛰어난 탄성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고요. 세척은 비누를 사용해서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퇴근에도 필요하고요. 운동하실 때도 좋고요. 산책하실 때도 쓰시면 좋습니다. 스픽스 구독자들에게는요 17% 할인된 택배가로 모십니다. 택배비는 무료고요. 33,000원입니다. 33,000원 하나도 안 비싸요, 여러분. 예, 이게 진짜 발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편합니다. 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푸킹코리아 발가락 교정기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픽스 발가락 교정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푸킹코리아 헬스케이 예, 한번 해보세요. 예, 되게 좋아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권유를 좀 하니까 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특히 우리 이제 담당 PD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몸이 가벼워졌다는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발가락을 이렇게 좀 벌리고 있잖아요. 네. 태어날 때 애가 이제 다 발가락 벌리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신체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가장 좋게 하는 상황이니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불편하면 자기 전이라도 좀 끼워놓고 자면 좋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상당히 효과를 본 분들은 동일한 제품 중에서 지금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푸킹 헬스 K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 이제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아주 크게 강조를 하시고요. 회원분들이 생각보다 좋다는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이 회사 회장님을 만나서 상품 설명을 듣고 2번 정도 검증을 하고 주변에 테스트도 많이 했으니까 보니까 장 변호사님 아직 안 해보셨으면 예. 오늘 샘플 가져가셔서 또 직접 눈이 착용하셔서 휘둥그레집니다. 네,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임세현 선생님도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조금 이렇게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안 그러다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요. 만약에 불편하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뭐 찢어졌다, 이거 불량인 것 같다. 이분에게 전화하시면 예, 뭐 오시면 뭐 회사에서 당연히 다 이렇게 환불 조치를 네, 할 테니까 네. 믿고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33,000원을 투자해서 330만 원어치의 건강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MB 시즌 2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됐군요. 네. 자 언론 종사하시는 우리 변희재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시키고 이동관 씨를 지금 후임으로 내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정으로 결정 났습니다. 결정 났어요. 네, 결정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상혁 씨를 내쫓은 것 자체가 아마 이동관 씨였을 거다. 이미 MB 정권 때 홍보석 할 때 이미 정현주 씨를 내쫓아 봤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들어가서 빨리 이거 판을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총선도 준비하고 하려니까 이제 급하게 돼서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동관 씨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이나 뭐 윤핵관이나 좀 무당 세력들은 정말 찬성을 했을까? 무당 세력이요? 저 무당 세력.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제 무당 세력, 검찰 세력, 이명박 세력 이 삼중 정권인데 누가 봐도 이동관이 들어오면 학폭을 빼더라도 말이에요. 학폭 문제를 빼더라도 MB 정권 때 이미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럽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론 관리를. 네. 근데 저 사람을 과연 들어올 때 검사 세력이나 무당 세력이 가만히 있었겠냐. 누구로도 상식적으로 반대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명박 세력이 지금 거의 다 장악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 인적 구성을 보면요. 네. 이미 게임 끝났다는 게 자, 정무수석이 이준복. 네, MB계 그 가방모찌 출신입니다. 거기는 이제 아예 MB랑 상대를 못하고 김무성계 가방모찌인데 그 홍보수석. 김은혜는 원래 이동관 밑에서 일했었어요, 밑에. 그래요? 네, 이동관이 홍보수석 할 때 김은혜가 국장을 했죠. 그리고 그 이동관 밑에서 홍보국장을 했던 한호섭. 지금 대통령실 상황실장이에요. 네네네. 이게 전부 다 완전히 그리고 강승규 신부사했어. 네. 그 MB계잖아요. 다 MB계, 다 MB계. 다 MB계네. 그리고 이제 이재호. 난 이재호 씨가 이제 드디어 나는 그 당의 상임 고문이라는 거 어제 처음 알았는데, 마치 완전히 독립 원로처럼 얘기하다가 어제부터 자기가 상임 고문이라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인에 대해서, 오인회가 좀 말이 많잖아요. 네. 이재호가 나오더니 내가 당의 상임 고문을 잘 안다. 그런 비선 조직 오인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특정 정권의 비선 세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해서 발표하려면요, 그건 그 정권의 측근이 아니면 안 돼. 그렇죠. 핵심 세력이 아니면은 없다고 아예 그냥 다른 데서 딱 때려버린단 말이죠, 이재호 씨가. 그 이재호 씨는 지금 1년 내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왔는데 안 잘리잖아. 그럼 이지원은 뭡니까? 박쥐예요? 박쥐? 안 잘리잖아. 홍준표 바로 잘렸잖아요. 네. 안 잘리잖아, 이재호. 네, 왜 그래요? 완전히 이제 그 이명박보다도 더 위가 이재호예요, 지금. 아, 이명박은 좀 사람이 좀 뭔가 좀 부실해 보이잖아요. 이재호는 이게 이 치밀한 이 작전 전략이나 이런 정치 공작의 기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이동관, 이재호, 한호섭이 완전 삼총사거든요. 이 세 명이 딱 잡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서 뭘 할 거냐? 네. MB 때 해봤잖아. 네. KBS에 김인규 꽂아버리고 MBC에 김재철 꽂았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꽂아봐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마 팔 겁니다 아마. YTN 네. 조중동에 팔아넘기고 MBC 재벌에 팔아넘기고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스타일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조중동도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앙하고 조선은 반대만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동아일보는 예전에 해직 공무원들 공무원이래 해직 언론 기자들이 얼마나 사실은 그때 힘들게 싸웠었습니까? 투쟁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찍소리도 못하는 걸 보면은 야 좀 정말 너무하다. 그래서 무슨 중앙이나 동아에 뭐 선물 하나를 줄 거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동관 스타일이 그래요. 일하는 스타일이요. 뭘 주고서 받는 기본,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기본 테크 잘하고 잘 챙기고. 그리고 이제 술 잘하고. 지난 역시 술이 MB 정부 중요하네. 때 뭐 종편 사사 선정할 때 보세요. 그때 네. 뭐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확실히 받고 이렇게 해서 보였는데 저는 변 대표 이야기에 좀 덧붙여서 자 MB 정부에서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 지금 국정장악을 했다. 자 이것은 현상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면적으로 보면 야 그럼 윤석열을 잘하면 도대체 뭐야? 대통령 윤석열이고 집권 세력은 윤석열 정권인데 네. 왜 이 사람들은 없어? 고작 해봐야 검사 한 20명 그게 끝이야? 그럼 나머지 MB 정부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 장악해도 나는 무방비네? 너희들 알아서 해먹어? 자, 이런 걸로 보면 정권의 지금 국정 운영 기반이 얼마나 지금 허약한 상태이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기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정보는 이래요. 집단적으로 MB계가 움직인다, 대통령이 나섰다, 이재호가 한다 이게 아니고 네. 한 사람 준비하고 있다 개인기를 발휘해서 자리를 차지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MB계가 장악한 거예요.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을 앞장 세우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기로 다 장악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국정 그 기반이 어느 정도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점점점 심화될 텐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감이나 부채의식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해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져야죠. 정부가 다 져야 되니까 윤석열 혼자 질 거니까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냥 빼먹을 거다 필요한 빼먹고. 다 빼먹자 이렇게 이제 이미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안에서 정보 아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헛소리 나오지 않으려고 공기업에 다 보냈다. 딴소리하네. 네. 아니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 잘렸다고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조용하잖아요. 다 공개 다 갔어요. 좋은 데로 갔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표현에 의하면 개인기로. 왜냐하면 거기에 개인기로? 자리가 비는지 안 비는지 윤석열 정부의 모르죠, 인사 그렇지. 담당관실이나 모른대. 관심도 없대. 그건 여사도 관심이 없대. 왜냐면 여사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권이 이제 출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주요한 자리에 어떤 개혁적 인사를 가지고 혁신 성과를 낼 것이냐 말 거냐 이러면서 인재풀을 쫙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리 보고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비서실장 유명하신 분 지금 정말 6개월 만에 잘릴 것 같은데 지금 2년째 지금 건재한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한테 대충 동의 구하면 다 간다는 그 거예요. 사람도 MB계예요. 예. 그래요? 김기도 MB계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거 다 상황실장이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한호섭 씨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거든. 저 사람이 다 정리하고 판 정리해서 그래서 정권이 그나마 유지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생각보다 검사 출신도 사실은 크고 굵직굵직한 자리에만 사람들이 신경 써가지고 잘 모르지만 한겨레인가 경향신문인가 어딘가 기자들이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지금 다 밑에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자기네 자리를 나눠 먹었네 어쩌네 이러면서 계속 비판하고 비난한 게 이제 이 정부인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조직적으로 훨씬 더 빨리 이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과 MB 정권 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양분해서 나눠 먹었다고 보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검사 출신들이 결국 이제 MB계한테 사실 이제 밀리는 게 밀리지. 예, 정치력에서 겉모술수 정치력에서. 게임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요. 이제 싸우겠죠? 아마 100% MB계가 장악을 해서 윤석열을 협박을 할 겁니다. 내가 검사하고 너면 챙겨줄 테니까 단에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검사 공천 마음대로 못할까는 이야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기를 통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세력화된 것은 네. 최초의 중심이 누가 있어서 이걸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을 찾아 썼을 거 아니에요. MB계가 그나마 유능하니까 다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정상황실장인 한호섭 씨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치밀하고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어서 네. 결국 찾다 보니까 MB계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서 국정 운영이 안 돼. 문제는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데 부산, 경남만 하더라도 MB계 쪽에서 과거에 정치하려고 했던 분들이 와신 상담하고 있어요, 지금. 저로의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검사들을 다 보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실제로 MB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MB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활할 수 있다. 그걸 노리고 다음 총선을 우리가 새로 그 일종의 정치 현장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MB계들이 아마 이 전략을 한동훈을 아마 이 희생양으로 삼을 겁니다. 한동훈? 네, 그러니까 이 검사들 정치하는 거 보고 MB계가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거 이 하는 스타일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막 압수색하고 이게 다 총선에 이제 악재들이니까 네. 한동훈을 아마 정리해 버릴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좀 대별해서 봤을 때 보수 정치인들 MB계 잔존 세력들이었죠. 왜냐하면 정권을 나중에 빼앗겼고 본인이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수단화한다라는 생각을 받아요. 자기가 다시 정치적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 이해관계만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진보 정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치지향적이고 동지적인 개념이 있고 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큰 좀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아니, 생각도 그러니까 드네요. 대표적으로 이명박하고 이재호가 완전히 암수 한 몸인데 암수 한 번이요? 왜 이재호는 윤석열을 까고 이명박은 총괄청 가서 윤석열 만세 부르냐? 이거 최욱 씨가 확인했대잖아 이재호한테. 왜? 뭐라고? 둘이 생각이 똑같냐? 윤석열에서 똑같다. 이명박도 윤석열 일을 간다. 싫어한다. 자기 감옥도 보냈고. 그럼 뭐 하겠다는 이 사람들을 지금 정치 공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재호와 이명박은. 윤석열을 둘러싸가지고 한마디로 총선 전후로 윤석열이는 술만 마시는 대통령을 해놓고 네. 권력은 자기들 잡겠다는 거예요. 실권은 그럼 그렇게 바보예요? 윤석열이가 바보죠. 바보예요. 예.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모르고 김건희를 정리하는데 네. 이제 내가 이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어떻게? 강신업이를 제거한 건 누구냐? MB계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지금 다음 총선에는 누구한테 줄 서야 되느냐? 첫 번째 윤핵관이었어요. 두 번째 김건희였어요. 지금 아니에요. 이제 MB계로 가야 이게 돼? 한동훈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밀려날지 모르고 왜냐하면 그럴 수 한동훈을 있을 내세우는 것 순간 같아요. 총선에 참패하니까. 몰패할 수가 네. 있다고요. 그리고 저 카드를 무리하게 써서 강남에 내보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세력이 필요한데 네. 김건희 안 되죠. 윤석열 안 되죠. 검사 집단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MB계들이 딱 나와서 장악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권력 투쟁을 엄청나게 해서 자기들이 후루룩 짭짭 먹을 수도 있다.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지금 부산 경남 쪽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천 받으려면요. 빨리 MB계 찾아가야 돼요. 이재호. 이지원제 가야 MB계 돼? 찾아가야 돼요. 아 그럼 최욱이도 나중에 공천 공천하는 확정. 거야? 아니 아까 안 그래도 최욱 씨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최욱 왜 씨가 힘들어해? 방송에서 공천 확정이래잖아요. 이재호랑 엮여 있어 자기 되게 욕 먹는다고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정영진 공천 확정이다. 아 내가 보니까 정영진과 최욱이 최후의 승리자구만. 그리고 여기 하나 재밌는 게 한호섭하고 이동관이 저랑 아주 가까운 사이들인데 MB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태블릿으로 감옥 가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도와줬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 의리가 사람들 있네. 그게 있어요. 그게 이 친박보다 나아 그런 게. 의리 있네. 그러니까 태블릿 조작을 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 실제로 이 사람들 제가 책을 다 줬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왜 한동훈 죽인다 그러면요. 이거 큰 문제다 정권에서는 한동훈만 제거하고 끝내려고 그럴 겁니다, 이걸로. 아 그래서 원 대표님이 막 이런저런 방송 나가서 막 한동훈 야 임마 너 나 잡아가면서 오만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래도 못 건드리는 게 이유가 배구가 있네. 아 배구가 그거는 이게 있어서. MB계가 봐주기 때문이야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사실이네. MB계랑 제가 훨씬 친박보다 훨씬 가깝죠 MB계랑. 아 그래요? 친박들은요 박근혜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집단이고 이명박계들은 좀 브라질식 축구야. 개인기가 뛰어나 애들이. 왜냐면 이명박 붙잡아도 안 나오거든. 다들 개인기가 화려하고 친박들은 그냥 박근혜 붙잡고 있는 거야. 무능 집단들. 그럼 아. 친박이랑 또 이명박계랑 사이가 엄청 안 지금 좋잖아요. 아니 이명박계하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이재호하고 이동관하고 최하가 안 좋아요 박근혜는. 아. 그러니까 지금 간망하고 있는데 야 이 정권은 이재호가 먹고 있다 이거 박근혜 못 참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이번에 이동관 씨 아들 학폭 사건 터졌을 때 원래 이재호 씨가 정순 씨 아들 학폭 사건 맞아요. 터졌을 때 난리 맞아요. 쳤었잖아요. 조용해. 기류가 좀 다르죠. 이번에 이동관 씨 아들 학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송 중에 자리도 뜹니다. 막 얘기가 불편하다고, 나올까 봐. 불편하다고. 그게 그 가능한 거예요? 이동관은 뭐지? 임명한 게 이재호일 거예요. 그 이재호 나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죠. 저는 원로 정치인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균형감 있게 좀 정의롭고 네, 상식적인 네. 발언할 때 네. 막 우리 저도 열광하잖아요. 박수 내가 쳤어요.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근데 최근에 지금 이재호 전 이제 상임고문이 하는 행태는 야 매우 정치적이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와 예도에서 논다면 노는 분이니까 미끄럼이다.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하게 이동관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왜 그러냐 이런 왜? 질문을 네. 친해서? 그러니까요. 친소관계나 또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중량감을 스스로 알겠죠. 이거 지금 놓쳐버리면 방송장악도 안 되는데 방송장악을 해야 이재호를 중심으로 MB계가 대거 총선에 진출해서 정권 다시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되돌리면 이제 까먹고 있던 거죠. 리마인드 시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MB계가 윤석열 띄웠다는 이야기 있었을 때 네.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너가 띄우느냐.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처럼 그것이 뭔가 기획되고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 국민의 그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있어서 MB계가 장악한 것처럼 스토리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앞으로는 MB계가 엄청나게 힘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재호 씨가 KBS 사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분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뒤에서 배우조죠. 그런 건 아니 아니야? 그분은 이제 윤석열은 이제 술만 먹게 하고 저희가 실세 총리하고 술만 먹게 하고. 아니 이재호 씨 오늘 오전에 네. 이동관과 학폭대에서 다 네. 당사자끼리 화해하고 끝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패거리 이권만 찾는 사람이에요 이재호는. 그동안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한 거네요, 그냥. 그렇지. 그런 게 네. 엄청나게 원래 효과를 그래요, 원래. 보여요. 진짜 머리가 좋네. 다음 우리는 그때 모르고 당했잖아 그러면. 그거 다음 총선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100석을 얻든 120석을 얻든 80석을 얻든 누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얻었다고 치고 네. 거기에 한 5, 60%가 이재호 또는 MB계가 심은 사람이다. 그럼 그 당은 누구께 돼요? 윤석열 대통령 것이 돼요? 이재호 상임 고문 것이 돼요? 이재호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많이 이기고 적게 이기고 아니에요. 선전만 하면 MB계가 다 먹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대선은 뭡니까? 한 판 더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오히려 총선 끝나고 나면 완전히 우리 대통령을 레임덕 되겠네. 그러네. 자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자기 편도 없고. 이미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와서 저 난리를 치는데 일종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나와서 쇼맨십으로 언론 부축해서 계속 보도하도록 하는 일종의 뭡니까? 우리 그 어릴 때 했던 갤러그 게임 같은 거 있죠. 네. 국정 운영을 통해서 국민들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기를 가지고 나서 막 퍼포먼스하고 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권이 힘 있다는 거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저는 과도해질수록 아 이제 정권이 힘이 빠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동관 씨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학교 가가지고 왜 애들을 괴롭히죠? 그 다른 애들도 다 좋은 그 집안에서 자라고 똑똑한 애들일 텐데 게다가 정순실 씨 아들도 네. 똑같은 패턴인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내가 사람을 괴롭혀도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나 봐요. 나는 황태자 괜찮을 마인드가. 이동관 씨가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 네. 당시 뭐 아들 딸들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네. 그 당시에 방송 나가서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이동관 많이 씨가. 했어요. 장모 의원도 맨날 그러고. 네, 네. 이동관 씨 본인 어디 간 거지 영상 그대로 맞아, 떠 있습니다. 맞아.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다. 거울이다, 뭐 이렇게. 근데 학폭했어. 근데 본인 거울 보라고요. 지금. 아들은 학폭, 본인은 언폭. 근데 이동관 씨 자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들 이제 그 좋게 얘기하자는 게
술 잘 마신 게 술 잘 마시는 데 윤석열처럼 막 구두 빠르다 먹이고 이게 아니고 매너 있게. 술 매너 있고 술값 잘 내고 택시비 잘 주고 이런 스타일이거든. 저도 술 한 번 마셔봤어요. 기자일 이동환 때 씨하고. 되게 자세가 굉장히, 맛집을 되게 따뜻할 거예요. 해서 기자 후배들을 데리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챙겨주는 그래서 느낌으로 그걸로 그런 거에 사람들이 잘 그렇죠. 공감을 쓰는구나. 할 수는 있을 때. 보통 MB계들이 약간 술도 잘 사주고 밥도 잘 사주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스타일? 재미없고 내가 말고. 알기로는 술도 잘 안 먹고 뭐 택시비는커녕 아, 이런 일도 걸로 없죠. 알고 있는데. 예, 일도 없죠. 김무성이 그 이제 정책 MB계라고 얘기만 볼수 있잖아요. 김무성이 그 여의도에 술값만 한 200억 깔아놨다고 지금. 와. 사실 우리가 아들 자식들 하는 거 보면 아버지가 얼굴이 좀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순신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이동관 아들의 학폭 이런 걸 보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거 보고 배우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서 동아일보 기자를 하면서 또 기자할 때도 뭐 이름도 날렸지만 다른 한편에는 네. 본인하고 생각 다르고 또 약간 공채기수 아니고 비공채기수 있지 않습니까? 경력직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직접 기자 출신한테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와 비서울대를 구분하고 서울대 안에 들어가면 법대와 비법대를 구분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 그렇게 잘 나가니까 공부도 잘하죠. 힘도 세죠. 우리 같으면 상상이 사실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더 겸손하고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자로만 계속 살았으니까 원래 좀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머리 나쁘고 이런 애들은 그냥 두들겨 좀 패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의 DNA 같은 게 좀 삶에서 그대로 드러났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런데 커가지고. 2023년 6월 8일 오후 한 3시경에 속보. 기사가 났습니다. 예. 지금 기사예요? 예,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 기사라고 이게? 예, 아, 기사가 속보 났는데 이동관이 아니 뭐 특별한 기사가 아니라 본인이 변명하는 그러니까 기사예요. 변명하니까. 자, 우선 사실관계를 떠나서 미안하다. 다만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서 언론과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은 침묵할 수 없다. 아들이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 A의 머리를 하나 내가 실험을 한번 시연은 이게 그거라고 치고 300차례 막. 머리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들이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 A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이렇게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이 얘기.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호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소리야 그게. 신문을 제압했나 보네. 자, 그다음에 같이 싸우는데 당시 이겼다. 당사자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네.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면서 A 학생이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 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가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피해자가 300번이나 머리를 이렇게 찌인 애가 그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실서도 다 그 있대요, 이동관 근데. 스타일은요 아마 그 피해 학생과 부모 만나가지고 그랬겠죠. 뭐 찔러주면서 아마 정리했을 거야. 아니 그러면서 그런 거 잘하는 스타일이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학폭 사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도 아니니까 효력이 없다. 너무 시나리오 다 짜고 나왔구나. 아니 미안하다 하면 되잖아. 그 자체를 조작했다는 네, 거예요. 그 얘기예요. 또 당시 학생 A도 그거구나. 상담 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서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아이가 말했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아이를 잘 잡았구나. 이동관 씨가 지금 뒤에서 때려잡았네. 네, 이 특보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특보 본인과 부인이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말도 안 되냐. 그건 인정을 했어요. 교사가 이 나와서 사장이. 얘기를 이 했죠. 그렇지만 사장이. 본인은 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사가 하겠다는 거짓말한다는 소리네요. 한 달 동안 아니, 가서 쫙 정리해놨나 보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애들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좀 네. 심하면 주먹 다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싸웠는데 둘이가 화해했는데 이게 왜 바깥에 알려져요? 그걸로 끝났어야지. 심각한 싸움이 됐으니까 학교에 조사를 했을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인권의 진정이 그래서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조사하고 진술도 받고 다 해놨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화해했는데 왜 이거를 지금 문제 삼느냐? 이거는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되는데. 그 실제 학폭 위도 안 열렸다고 문 하잖아요. 열렸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여기 이제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대. 맞아요. 몇몇이 학폭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찾아와서 그거 말한 교사 누구냐고. 아니, 심각한 그 교사가, 교사의 그 교사가 증언을, 네, 증언을. 나중에 엄청나게 불리한 일을 당했대요. 아 그렇구나. 네.
야, 자, 그러면 이게 정상이 학생들, 아니지. 피해 학생들한테는 무엇을 얘기했길래 학생들이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협박하고 회유하고 뭐 지금 노영희 변호사나 우리 정도 간대니까 이게 나와서 막 이야기하지. 그냥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어린애들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 다시 이야기해보라. 어떻게 하면 누가 그 진실 고백을 합니까? 자기 그냥 삶의 상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담도 올 거고, 특히 지금 같은 좀 공포 분위기에서는 드러내놓고 말하기 더욱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이동관 씨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이제 임명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이 그러네. 나서서 근데 나와 정리하고 정리하겠다, 판정하겠다는 본인이 거죠. 이제 방통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너무 이 무도한데? 뜻이겠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1%가 되더라도 임명 강행하겠다. 더 중요한 건 지지율 이겁니다. 1%가 되더라도. 아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에 가처분 면직 네, 처분 관련해서 해놨잖아요. 그거 아마 조만간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똑같잖아요. 예, 가처분 예. 신청했을 때 인용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이번에도 것처럼 인용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 인용이 돼야 돼요. 인용이 되어야지만 이동관 씨가 와가지고 이걸 못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어떤 고무적인 일이 있었냐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씌운 혐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가 위원장으로서 사람들 관리를 못하니까 3명이나 너 때문에 뭐 너 있을 때 구속 기소되지 않았냐였잖아요. 맞아요. 그 3명이 다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풀려났어요. 며칠 전에. 그 결론적으로 그거 플러스 만약에 가처분해서 한상혁 위원장이 이기면 이동관 씨가 어떻게 먼저 들어옵니까? 그렇죠. 7월 말까지는 어쨌든 이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야, 근데 지금 이동관 수석이 지금 전혀 학폭이 아니었고 이게 오해됐고 뭐 괴담 수준이고 누군가 조작했다 이러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과가 아니잖아요. 원점으로 아니죠. 돌아가서 잘못이 없었다는 진실 규명을 지금 해야 되는 네. 걸로 아예 가버렸네. 그렇지. 그럼 작전이 이거네.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가자. 그러네요. 시간 지나면 까먹을 것이다. 네. 언론은 내한테 유리한 보도를 해줄 것이다. 이미 그렇지. 언론 장악을 시도했네. 그래서 내가 위원장이 되어지고 내가 방통위에 들어가면 뭐 그때 가서 언론이 뭐라고 이걸 쓰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중간하게 지금 사과하거나 하면 안 받아들여서는 된다. 이게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아예 원천 무시하고 그 개인의 진술서도 조작됐을 수 있다. 사인이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는 완전 100% 무시 전략이네. 근데 그렇습니다. 전략을 참 잘 짜. 조중동은 일단 조중동하고 이미 탄탄한 거래를 쳤을 겁니다. 조중동은 꽉 잡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MB 때 해봤어요. 실패했단 말이야, MB 때. 알아, 왜 실패했는지를. 왜 실패했는지? 그때 더 정확했어야 되고 조중동에 덮어줬어야 되는데. 더 세게 했어야 세게 안 되는데 했는데. 더 세게 못해서. 아주 각오 단단하게 나왔을 거예요. 노인 변호사하고 폭탄한 잡시다. 팔 감고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언론사 뭐 야야야 다 지난 일인데 그 끝난 거 지금 문제 삼아 뭐 할 거야. 그 사람 이야기 다 사기야. 돼서 넘어가.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원래 강자가 횡포 부리고 과거를 지울 때 쓰는 일반적인 수법이 이거예요. 맞아요. 완전 무시 전략. 자, 일본이랑 그걸 똑같네 걸래? 하는 짓이. 게다가 KBS 지금 장악하겠다고 수신료 이거 분리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원래 그 전에 계속해서 이 사장을 내쫓으려고 삼로중가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가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사장이 할 수 없이 나 나갈 테니까 분리징수하는 것만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조직을 위해서 본인의 그걸 버리겠다라는 그거네요. 그러면 분리징수 이제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아직 받아들여요? 답이 없어요. 아니 KBS를 장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장악할 수 있으면 분리징수가 필요가 없죠. 나 같으면 예, 분리징수는 항상 야당이 됐을 때만 얘기하지. 그건 그냥 수단이니까. 집권당은 얘기 안 해요, 이건. 아이고 참네요. 오늘도 아무래도 야. MB 때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야,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때 실패한지 실패한 거 갖고 아니까. 이제 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자 김혜자 사장은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저 네. KBS라는 데가 취약한 데잖아요. 네. 거기서 뭐 버텨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결국에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장악이 되어버렸네. 그렇지. 방통위원장 임명되기 전에 이제 장악을 했으니 만약에 들어가면 더 죽네. 네. 야, 안 봐도 화나네. 들어가면 더 죽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열심히. 유튜브도 장악할 유튜브도 수도 있을 이제 것 같아요. 아마, 네. 장악할 아니 거고. 방통에서 원래 ಚಾನೆಲ್스라고 그랬어요. 하니까. 유튜브도 관리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통신이. 네, 이제 이 유튜브와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스펙스 같은데 이런 불온한 이런 방송에 대해서 그런 방송. 네,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를 장악하려면요. 지금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는 첫 번째 수단이 광고하고 협찬이거든요. 네, 돈. 유튜브에 대해서도 광고를 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광고 받으려고 이렇게 뭐 토킹 헬스케이도 하고 아이고 넘어간다. 하여튼
이렇게 하듯이 이동관 정도의 머리라면 실제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송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면서 언론을 더욱더 집요하게 장악해서 내년 총선에 MB계의 부활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봅니다. 뭐 특정 날짜까지 나와서 10월 며칠에 해서 뭐 방송 패널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다 싹 정리한다고. 정리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야, YTN은 또 누가 먹겠노? 지금 막 한국일보, 진짜 동아그룹도 우리나라 왜 나섰다 이렇게 그러던데. 됐는지. YTN은 그 동아일보가 가져간다 그러는데요. 동아일보 그 소문도 났는데 네, 지금 라디오는 여러 소리 군데서 보여준다고.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쳤구나 진짜. 야 정말 괴담이길 바랄 뿐입니다. 스픽스 라디오를 하나 좀 인수하시든지 뭐 해보시죠. 아니 뭐 인수가 아니고 이거라도 좀 살렸어. 가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운 그래도 통쾌한 대안이 있는 이 좀 언론이 좀 돼야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네,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답답한 얘기, 그러면서 사실 좀 희망적인 네. 얘기를 드리려 했으나 마지막에 좀 실패했습니다.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우리랑 같은 생각하시겠죠? 우리 같이 서로 힘 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분위기 있으니까 지금 힘내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그때 이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너무 샤하고 어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아, 되죠. 피부가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